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환갑이 된 여자입니다. 많은 사연을 들으며 제 이야기도 신청하면 많은 분들의 응원과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사연을 신청드립니다. 저는 19에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작은 마을에서 살아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죠. 남편은 잘생기고 키도 컸고 마을에서 제일 부잣집 아들이었기에 많은 어른들이 사윗감으로 점을 찍어 두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사랑하는 사이도 아니었어요. 마을에서 19, 20살 무리가 함께 남편의 집에서 술을 마셨고 실수로 하룻밤을 가지게 되었어요. 얼마 뒤에 남편을 찾아가 제 몸이 이상하다고 말하고 병원에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당시 마을에는 병원이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진료 과목이 나눠져 있지 않고 종합의원이라는 간판만 달고 모든 진료를 보는 곳이었습니다. 혼자 들어가기 무서워서 남편의 손을 잡고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증상을 듣고 진찰을 하시더니 들어섰구먼 이라고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무슨 임신을 그렇게 빨리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돼요. 제가 임신이라뇨. 라며 말했습니다. 사색이 된 제 얼굴을 보고 찌찌거리며 의사 선생님이 말을 이었어요. 너 빨리 부모님한테 알려야 할 거다. 애를 어떻게 하든 결혼을 하든 빨리 선택을 해야 할 거야. 하며 다음 환자를 부르는 겁니다. 남편과 저는 당황한 채 병원을 나왔고 근처 식당에 지나가며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라고 묻는 남편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버릴 줄 알았습니다. 여자 관계도 복잡하고 집안 형편도 차이가 많이 났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결혼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술김에 실수를 한 건 맞는데 예전부터 저를 좋아했다면서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애를 지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네요. 소문으로 들어서 아는데 엄청 아프고 고생해야 한다고 어른들이 떠드는 걸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며칠 뒤에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말이 상견례지 남편의 집이 마을에서 어떤 식당보다 더 넓고 좋아서 그곳에서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들어갔어요. 지금이야 혼전 임신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80년도에는 엄청 부끄러운 짓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몇 대 맞기도 했답니다. 홀몸이 아니라 세게 맞은 건 아니었지만 제가 큰 실수를 했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죠. 음식을 내오는 건 도우미 아주머니였어요. 생전 처음 보는 음식들이 눈앞에 펼쳐지자 이성의 끈을 내려놓고 한 마리의 짐승이 되어버렸네요. 고기와 해물, 잔치 때나 볼 수 있었던 음식들을 개걸스럽게 먹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며 못마땅해 하셨지만 임신한 걸 알고 있어서 이해해주는 분위기였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남편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1년 동안은 한복을 입어야 한다고 해서 매일 새벽마다 전쟁이었어요. 씻고 한복을 입고 아침상을 차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친정처럼 김치에 콩나물이나 먹던 밥상과는 비교도 안 됐어요. 저는 그 당시 할 줄 아는 게 없었고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요리를 배워야만 했어요. 다행히 아주머니는 매우 상냥하고 친절하신 분이셨어요. 시집살이를 하면서 의지할 사람이 생긴 기분이었죠. 그렇게 저희 배는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통을 이끌고 종합병원 의원까지 걸어가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어요. 진통은 오래 갔고 밤인지 낮인지 모를 정도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몰랐네요. 고생 끝에 태어난 아이는 딸아이였어요. 시댁에서는 아들만 원했기 때문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내 딸과 나를 쫓아내면 어떡하지?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을까? 하며 지레 겁을 먹고 병원 침대에 누워 가족들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친정 부모님이 오셔서 정말 고생 많았다. 널 닮은 딸이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이가 될 거야. 라며 제 두 손을 잡아주셨고요. 잠시 후 시부모님이 들어와서 아이의 성별을 확인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병원을 나가셨습니다. 친정엄마가 붙잡아봤지만 팔을 뿌리치고 나가버리셨어요. 사흘 뒤 저는 걸을 수 있어서 퇴원을 했어요. 지금처럼 산후조리원에서 푹 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시댁으로 가는 길은 가시밭길 같았고 앞으로의 고생길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시부모님은 저를 타박하기 시작했고 작은 꼬투리를 잡아 혼을 내셨어요.
남편 역시도 저에게 큰 사랑을 주진 않았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결혼한 티를 내며 마을을 돌아다니는 철없는 소년 같았어요. 아이를 낳고 몸이 붓고 살이 늘어나자 남편은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제 딸을 제대로 안아준 적도 없었고요. 내가 왜 이런 집에 시집을 와서 고생인가 하며 가슴속으로 신세한탄을 해보았지만 미래의 제 딸이 누릴 이 집 재산을 생각했어요. 그래, 내 딸은 남부럽지 않게 키울 거야. 나처럼 가난 속에 허덕이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게 키우진 않을 거야. 기회만 되면 서울로 유학도 보내고 말겠어. 라는 희망을 품고 시부모님의 모진 말과 남편의 무시를 참고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기술이 늘어서 딴 생각을 하며 대답을 하기도 했어요. 남편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외박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을 붙잡고 바가지를 긁으려고 했어요. 어제 어디서 잤어? 오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이는 나 혼자 낳았어? 어떻게 한 번도 딸을 안아줄 생각을 안 해?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베개를 집어 던졌어요. 손베개가 아닌 쌀베개였는데 제 얼굴에 명중했어요. 저는 코피를 뚝뚝 흘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네 집게가 짖냐는 표정으로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아, 좀 꺼져. 잠 좀 자게.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에게 그런 대우를 받다니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요. 아들이 아닌 딸을 낳아서 전처럼 예쁜 여자가 아니라 펑퍼짐한 아줌마가 되어서 그런 거겠죠. 이후부터 남편은 아예 대놓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 남편에게 우리 아들 인기 많네 라며 칭찬을 하더군요. 화가 난 저는 집을 나갈 생각도 했습니다. 딸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면 부모님이 저를 기쁘게 받아주실까 생각도 해봤죠. 그러나 저희 부모님은 저 때문에 10년은 더 늙고 힘들어하실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고쳐먹고 버텨보기로 했네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든지 시어머니가 모진 말로 상처를 주든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보란듯이 집 앞에서 다른 여자와 애정행각을 하기도 하더군요. 저는 아무것도 못 본 척하며 딸아이를 업고 집으로 들어갔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네가 오죽 못 났으면 남편이 지금까지 여자를 끌고 오겠냐? 라며 되려 혼을 내셨어요. 저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못나서 그런가 봐요.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님. 하며 저 자신을 시녀라고 생각했어요. 몇 달 뒤 남편이 술 취해서 집으로 들어와 제 몸을 건드리길래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우리가 첫째를 가졌던 날처럼 술로 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둘째가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다시 친절하게 변하는 거예요. 이번엔 아들 낳자가? 라며 제 몸을 쓰다듬으시는데 경기를 일으킬 뻔했어요. 억지로 참고 좋은 척 억지 미소를 지었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둘째는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둘째 아들에게만 모든 관심을 쏟고 저와 딸아이에게는 여전히 차갑게 대하셨어요.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와 아들을 한번 안아주는 게 전부였고요. 그래도 제 아들이 저처럼 가난해서 먹을 거 참고 입을 거 못 입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매일매일을 참아냈습니다. 시간은 흘러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갔어요. 8년을 참고 시집살이를 한 셈이었죠. 저는 동네에서 소문난 착한 며느리로 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면 감사합니다와 죄송합니다라는 대답만 하니 사람들 눈에는 불쌍하고 착해 보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시집살이를 정말 잘 해내고 있었죠.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걸 아이들이 자주 보곤 했었는데 그럴 때는 참고 싶지 않았어요. 보다 못한 제 아들이 할머니,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대든 날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손자를 혼내는 게 아니라 저를 따로 불러서 따귀를 때리시며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냐? 라며 저를 훈계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며 용서를 빌었죠. 그리고 아들 방에 들어가 할머니께 사과드리라고 설득하고 다시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들은 할머니랑 아빠 빼고 우리끼리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며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끌어안고 조금만 참아보자고 말했고 아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슬프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가셔서 서운하기도 했고
손녀딸을 예뻐해준 적 없는 시아버지의 명복을 빌긴 했지만 쉽진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는 더 억척스럽게 변해서 저를 괴롭히셨어요. 저는 시녀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게다가 남편도 저를 아예 남보다 못한 사람을 보는 것 마냥 아는 체도 하지 않았어요. 시댁은 방이 여러 개 있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 짓을 하는 방도 있었어요. 제가 한두 번 참으니까 그이는 아예 여관방 대신 집 안으로 상간녀를 계속 끌어들였어요. 시어머니는 못 본 채 하고 말았지만 저는 아이들 교육이 안 좋으니 집으로는 상간녀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 뺨을 때리며 소리쳤어요. 야, 네가 뭔데 서방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 집에서 내가 여자를 만나든 남자를 만나든 뭔 상관이야? 애들 교육 좋아하네. 요즘에 학원 다니는 애들이 있어? 나 하나 되니까 그런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생활비는 누가 되냐? 네가 한 푼이라도 보태면 이런 말을 안 하겠다. 어디 거지 같은 게 들어와서 저리 꺼져. 그렇게 저는 무자비한 폭력과 폭언을 견뎌야 했어요. 저 혼자 집을 나간다고 해도 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아이들을 못 볼 생각을 하면 가슴마저 무너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아냈어요.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따로 나가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혼하려는 계획이었죠. 90년대에도 이혼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고 내리는 안주거리며 여자가 더 욕을 먹는 시대였어요. 시간은 흘러 딸과 아들이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것도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말이에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아이들이 자랑스러웠고 이곳을 탈출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남편은 서울에 아이들만 보내겠다는 겁니다. 제가 갈 필요가 없다며 계속 식모살이를 하길 바라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아이들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참자. 그 시기가 오면 모든 게 변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를 악물고 버티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정답이었어요. 제가 그 지옥 같은 시댁에서 40년을 보냈으니 말이에요.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면 도망가려고 했는데 빈손으로 나가려니 용기가 안 났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왜 몸뚱아리만 나가야 하는 건지 억울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 소식 들으며 그냥 버티는 중이었습니다. 아들은 캐나다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딸아이는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어요.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한다지만 딸아이가 벌써 부록이 된 게 안타까웠습니다. 좋은 손자리를 알아봐준다는데도 싫다고만 하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똑똑히 봐온 딸아이가 저를 구해주지 않아서 가끔은 미웠답니다. 우리 모녀는 주말마다 만나곤 했는데 그날도 당연히 딸아이와 둘이 만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말도 없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너무 멋진 남자친구는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저는 딱히 뭐 하는 사람인지 묻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판단할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저 내 딸이 어디가 좋았어요? 무슨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 나랑 딸 중에 누가 더 예뻐요? 라며 농담과 재미있는 대화들만 이어갔습니다. 딸아이는 이제 결혼을 할 거라고 하더군요. 딸아이의 말에 너무 기뻐서 하늘을 끌어안고 싶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와 남편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어서 딸의 결혼식에 절대로 못 오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재산을 물려받을 딸아이를 생각해서 감정을 접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딸은 남자친구와 모든 방법을 계획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이후에 시댁에 시어머니와 남편과 저 그리고 딸아이와 남자친구가 한자리에 모였어요. 처음 상견례를 하던 40년 전이 떠오르는 날이었습니다. 제 딸을 별로 아끼지도 않고 예뻐하지도 않던 시어머니가 손녀를 보며 다정하게 내가 아들 결혼은 실패했지만 손녀 결혼은 성공시키고 싶구나. 그러니 이런 모자란 남자는 치워버리거라. 좋은 집안에 배울 만큼 배운 남자와 짝지어줄 테니 말이야. 라며 아무렇지 않게 저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와 딸과 남자친구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서기로 했죠. 40년을 종처럼 살았으면 된 거 아닌가요? 제 자식까지 당신의 시누를 만들 계획인가 본데 어림도 없었죠. 저는 숨겨왔던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집에서 40년 동안 종살이 한 걸 잊으신 건 아니죠? 손녀도 그렇게 만드실 셈이에요? 더는 못 참겠어요. 저 이혼해서 나갈 겁니다. 소송 걸어서 재산도 받아낼 거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얘야, 유산 줄 테니 이혼은 하지 말아라 라며 운을 띄우는 겁니다. 저는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알기 전까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뇌종양에 걸리셨던 거였습니다. 수술 중 돌아가실 수가 있어서 섣불리 선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치매기도 생기셔서 앞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죽는 그날까지 헌신해서 보살펴주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불치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하나도 슬프지 않았어요.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말에도 전혀 괴롭지 않았고요. 그저 제가 신의로 끝까지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끔찍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싫습니다. 그런 짓까지 해가며 돈을 받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런 짓 안 해도 이 집안 재산의 일부라도 제가 가져갈 겁니다.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요. 라고 말이 끝나자 남편이 나서는 거예요. 여태껏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더니 뭐? 재산의 반을 그냥 가져가겠다고? 이 여편네가 돌아도 한참 돌았구먼. 이라며 사위가 될 사람 앞에서 무식한 모습을 보였어요. 묵묵히 우리의 모습을 본 사위에게 너무 창피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나가자고 말했더니 듬직하던 사위가 입을 떼는 거예요. 장모님, 저 변호사입니다. 그것도 이혼 전문 변호사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소송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따님에게 듣기로 장모님이 여기서 종살이를 했다는 증인도 많다고 하시니까 증거 수집해서 피해 보상을 톡톡히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 그만 앉아 계시고 저희와 함께 나가시죠. 라며 저의 손을 잡고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사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물은 적이 없었지만 변호사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딸아이는 백마탄 왕자를 만난 것도 모자라 저에게까지 데려다 주었네요. 저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아무런 짐도 챙기지 않고 몸만 나왔습니다. 처음 시집을 왔던 순간처럼 말이죠. 그리고 당분간 딸아이의 신혼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사위는 소송을 준비하며 저에게 시댁에 재산 절반을 빼앗아오는 게 아니라 돌려받는 거예요, 장모님. 이라며 저를 위로했어요. 그렇게 재판 날짜까지 다가왔고 결과는 당연히 우리의 승리였죠. 40년의 종살이의 마침표를 수십억으로 찍고 만 거예요.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뇌종양 수술을 결심하신 거겠죠. 수술 중 죽을 수도 있다는데 걱정이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네가 웬일이냐? 라는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저는 웃음소리를 내며 어머니, 수술하신다고요? 소식 들었습니다.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구어책 읽듯이 생각나는 대로 말했습니다. 호랑이의 이빨이 빠졌는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기는커녕 아픈 숨소리만 들려주는 거예요. 저는 진짜 많이 아프신가 보네요, 어머님. 그러니까 저를 조금이라도 아껴주고 사랑해주셨으면 지금처럼 힘든 일은 없었을 거예요. 다 하늘이 보고 있기 때문에 벌을 받으신 거예요. 라고 쓴소리를 해드렸죠. 그런데 제 말에 시어머니는 예상외로 아이고 아가 미안하다. 잘 있냐? 하며 따뜻한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40년 동안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말입니다. 죽기 전에 사람이 변한다더니 시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실 때가 되었나 봅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저를 괴롭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착하게 사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인생도 착하게 살 겁니다. 전 어머니처럼 죽더라도 지옥은 가지 않을 것 같네요. 지옥에 도착하시면 제 꿈에 한번 나와주세요. 그리고 빌어보세요. 혹시 알아요? 제가 용서를 하고 지옥에서 꺼내줄지. 시어머니께 비난의 말과 막말을 했더니 막혀있던 속이 뻥 하고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죽음을 앞둔 사람한테 제가 심했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받은 종살이는 돈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나 봅니다. 저도 시어머니처럼 암에 걸렸거든요. 시어머니만큼이나 저도 나쁜 사람이었나 봅니다. 얼마 전 건강검진을 갔는데 제 속이 완전히 썩고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 살았으니 암이 걸리지 않을 리가 있겠나 싶기도 했어요. 저는 당연히 가장 먼저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제가 먼저 갈지 시어머니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저승에서는 절대로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지금 지방에서 펜션을 운영하며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조용하고 아름다운 자연에 치유를 받는 기분을 느낀답니다. 암수술은 받지 않을 거예요. 병원에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눈에 담을 아름다운 날들이 아직 조금은 남아있으니 하루하루를 즐겨야죠. 마지막이잖아요. 저의 지난날의 이야기는 여기서 줄입니다. 요즘 날이 따뜻하네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50이 된 중년 남자입니다. 요즘은 자식들이 크는 걸 보는 재미로 살고 있네요. 저는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웃고 울었던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가 어린 날을 생각하다가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보내요.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를 낳고 젖을 떼자마자 병원에 누워서 지내셨어요. 여러 합병증 때문에 식사도 잘 못하시고 아프기만 하시다 떠나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죠. 아버지는 책상, 식탁, 의자 등을 만드는 가구 공장에서 몫으로 일하셨습니다. 그 시절에는 정말 좋은 직장이었어요. 그래서 배를 굶거나 먹고 싶은 걸 참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답니다. 제 아버지는 항상 무뚝뚝하고 저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술에 취한 아버지는 무서웠죠. 집안에서 손에 집히는 물건을 집어 던지셨으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망할 놈의 자식. 넌 내 자식이 아니야. 거울을 봐. 옆에 내가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이지.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도 처음에는 무서워서 두 손을 싹싹 빌었지만 나중에는 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잠들면 다시 집으로 들어갔죠. 동네에서도 아주 유명했어요. 술만 먹으면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안달이라고 말이죠. 게다가 동네에서도 제가 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 소문은 어느새 진실처럼 들려왔고 저도 아버지가 제 친아버지가 아닐 거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다 제가 15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는 젊은 여자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부터 우리랑 함께 살 새엄마다 인사드려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고개만 끄덕거리며 여자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오빠, 우리 둘이서 사는 거 아니었어? 이 정도면 다 큰 자식이구만 뭘 끼고 살려 그래? 돈 좀 줘서 내보내. 라는 겁니다. 처음 보는 여자가 저를 집에서 내쫓으려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에 동의를 하고는 다음날 저에게 돈을 쥐어주며 나가서 살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1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었죠. 여인 속에서 한두 달 투숙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아버지는 매달 한 번씩 집으로 와서 지금처럼 용돈을 받아가라는 겁니다. 게다가 학교는 중학교만 마치고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짐을 싸서 나와 학교 근처에 있는 여관에 투숙하게 되었어요. 제일 작은 방이었는데 한 달에 6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4만 원으로 한 달을 지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집을 찾아갔더니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새엄마라는 그 여자만 있더라고요. 저는 용돈을 받으러 왔다고 말하자 얘는 무슨 돈을 그렇게 밝히니? 네 아빠 출장 가서 며칠 안 들어온다더라. 여기 5만 원 있다. 네 나이에 이 정도면 과분하지 않니? 얼른 가봐라. 하며 저에게 돈을 던지더라고요. 저는 돈을 챙겨 집에서 나왔고 여관방 주인 아주머니께 사정을 이야기하자 방값을 깎아주셨어요. 학교에 내야 하는 육성회비도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돈은 쓰지 않고 남겨둬야 했죠.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가 배를 굼기 시작한 때가 말이에요. 여관에 있으면 아주머니가 종종 밥을 주셔서 얻어먹을 수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도시락이 없었기 때문에 굶은 채로 공부를 해야 했어요. 그렇게 한 달을 참고 다시 집으로 돈을 받으러 갔을 때는 아버지와 새엄마라는 여자가 이사하고 난 뒤였습니다. 이상하게 놀랍지 않더라고요. 언젠가는 겪을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집도 부모도 없게 되었죠. 이런 와중에 가장 걱정되었던 것은 여관 투숙비였습니다. 오갈 데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었어요. 저는 여관에 들어가 짐을 싸서 주인 아주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깎아준 방값은 다음에 꼭 갚겠다고 인사를 드리고 신발을 고쳐 신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저더러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으셨어요. 당분간은 학교에서 지내려고요. 밤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서 잘 수 있을 거예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긴 어딜 가. 조그마한 게 별소리를 다 하네. 학교에서 먹고 자는 게 말이 되니? 반값 안 받을 테니까 여기서 지내. 아침 저녁으로 밥도 줄 테니 꼭 먹고. 하시며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혼내시듯 말씀하셨지만 모든 단어들이 제가 듣고 싶던 말씀이었어요. 부모님한테 듣고 싶었던 꾸중 같은 거 있잖아요. 어쨌든 저는 염치 없이 여관에서 공짜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눈치를 주기는커녕 저에게 학교 졸업하고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지내라고 하셨어요. 정말 그때를 다시 생각하면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여주셨는데 그 맛은 제 삶을 통틀어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지금도 농담처럼 친구들이 죽기 전에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뭐냐고 물으면 그때 그 된장찌개라고 말하곤 한답니다. 저는 학교가 끝나면 여관 근처 주유소에서 일했어요. 학교 등록금도 내야 하고 써야 할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살아남으려고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공부하는 게 어떠니?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저를 부모님 이상으로 아껴주셨습니다. 사춘기 나이가 되도록 처음으로 받아본 관심과 애정이었죠.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리고 아주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주머니. 하지만 마음만 받을게요.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면 취직해서 성공할 거예요.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여관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17이 되어 취직을 하러 여관을 나섰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께 큰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한 번만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라고 울먹거리자 아주머니는 왜 한 번만이야. 앞으로 쭉 엄마라고 부르거라. 하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곧바로 엄마 라고 외쳤어요. 정말 오랜만에 불러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진짜 엄마처럼 느껴졌죠. 그렇게 저는 서울 가는 기차를 타고 고향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찾은 곳이 직업 소개소였어요. 그곳에서 처음 제가 한 일은 막노동이었습니다. 지게에 시멘트를 지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나르고 손바닥이 다 까지도록 망치를 두드렸어요. 그 당시 17이라는 나이 때문에 돈을 더 적게 받았습니다. 숙소는 넓은 방에서 5명이 같이 생활했는데 당연히 제 나이가 가장 어렸죠. 아저씨들은 저를 불쌍하게 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잔심부름으로 부려먹기도 했답니다. 비 오는 날은 일을 하지 못하고 숙소에서 쉬었어요. 여름에 장마가 오고부터는 일하는 날이 얼마 되지도 않아 돈도 얼마 못 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노동을 그만두고 숙식이 제공되는 일자리를 찾았어요. 그곳은 공업소였는데 주로 철근을 자르고 용접하는 일이었죠. 그곳에 취직한 첫날부터 그라인더를 잡고 철근을 잘랐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지만 갈 곳이 없는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면 희망이 보일 거라고 믿었어요. 한 달 정도 일을 하고부터는 점점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왜 그런 날이 있잖아요. 숙달이 되었다고 자만하고 생각 없이 일하는 날 말이에요. 그날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라인더로 철근을 자르며 제 왼손에 검지손가락까지 절단하고 말았던 거죠.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질렀고 회사 사람들이 나와서 저를 안고 차에 태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오랜 시간 잠을 자고 일어나자 안타깝게도 손가락 한마디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과 보상금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손가락은 벌써 있고 성공을 위한 발판이 생겼다고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돈이 저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아마 공업소에서 2년은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으니까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사업을 시작하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었어요. 그곳이 바로 컴퓨터 조립 공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286 컴퓨터가 보급되던 시절이었는데 제작된 기판과 플라스틱 케이스를 조립하는 일이었죠. 그곳은 공업소보다 훨씬 편했고 월급도 많았어요. 그리고 제 나이가 20이 되자 공장에서 진급을 시켜주더라고요.
모든 직원이 저에게 대리님 대리님 하는데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사장님 소리를 꼭 듣고 말겠다고 다짐했죠. 저는 회사에서 제가 하는 일이 천직이라고 느꼈고 뼈를 묻을 각오로 열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배워나가며 컴퓨터의 원리를 알게 되었어요. 일을 하지 않는 밤에는 공부를 하며 제 자신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 미래는 달라지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매일 코피 터지도록 공부하다 보니 5년 뒤에는 거의 전문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고장난 컴퓨터를 뜯어서 혼자 고칠 정도의 실력이 되었죠. 시간이 흐르고 저는 2000년대 초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당연히 컴퓨터 사업이었고 브랜드가 있는 비싼 컴퓨터가 아닌 조립형 컴퓨터를 제작해 저렴하게 판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사업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컴퓨터를 더 잘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죠. 저는 다른 업체와 차별화가 되기 위해 무언가를 떠올렸어요. 조립 컴퓨터의 최대 단점인 AS였습니다. 조립 컴퓨터는 판매 후 고객과 소통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하는 서비스를 접목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AS 가격이 좀 비쌌거든요. 저는 저의 컴퓨터를 고치는 실력을 마음껏 발산했고 신뢰와 품질을 인정받아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서 직원들을 뽑아야 할 만큼 말이에요. 처음에는 2명을 고용했는데 택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100평의 사무실을 임대했고 직원을 20명이나 뽑았어요. 직원들에게는 매일 저의 기술을 가르치고 서비스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회사 연 매출은 수십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2배, 3배 더 커졌고 나중에는 15층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죠. 브랜드도 새로 만들어 컴퓨터와 노트북,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까지 사업을 확장했어요. 그렇게 회사 직원은 150명이 되었고 저는 개인 비서와 운전기사까지 둔 회사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여관에서 아무것도 없이 서울로 올라와 지금까지 올라오게 된 세월이 사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버지, 당신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계속 키웠더라면 주먹질이나 하는 깡패가 됐을 겁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들리지 않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렇게 일만 해온 저는 여자를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40대 중반이 돼서야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남들처럼 불타는 연애, 죽고 못 사는 사랑 등 그런 연애는 해보지 못하고 선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저희와 협력업체인 대표님의 딸이었죠. 그 대표님은 항상 열심인 저를 보고는 사위로 점 찍었던 겁니다. 물론 능력과 재력도 있었으니 탐이 났다고 하셨었죠. 저는 어설픈 연애를 몇 달 하다가 결혼을 하고 싶어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나랑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결혼을 하고 싶어서 나랑 하는 거예요? 라고 묻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저는 둘 다입니다. 당신과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라며 촌놈다운 프로포즈를 했어요. 아내는 그런 제가 귀엽다며 단번에 승낙을 해주었죠. 우리는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했답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을 낳고 제가 그토록 갈망하던 가족을 이루게 되었죠. 아내에게 제가 살아온 배경과 이야기를 들려주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진짜 고생만 하고 살았구나. 정말 대단하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 아빠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알려줄 거야. 아, 그 아주머니는 안 보고 싶어? 라고 묻더군요.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어. 3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나를 기억하실까? 그 여관이 어딘지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자 아내는 그럼 나랑 같이 가보면 되겠네. 라며 저의 고향을 함께 가자고 조르는 겁니다. 회사의 대표이고 여유있게 지내다 보니 하루 이틀은 회사를 빠져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아이들도 처가에 잠시 맡기면 되었고요. 그렇게 아내와 함께 고향을 찾았는데 그곳은 전혀 다른 곳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고향을 잘못 찾아온 게 아닌가 하는 착각까지 들었으니까요. 아내의 손을 잡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제가 어릴 적 물로 배를 채우던 수도가가 보였어요. 저는 그곳을 추억했고 다른 곳을 더 찾아봤지만 더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간 아주머니를 찾으면 정말 영화 같은 일이었겠죠. 그런데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아주머니 성함도 몰랐고 나이도 몰랐으니까요. 저는 자라오며 그 아주머니가 진짜 제 어머니였을지도 모른다는 착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저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늘에서 몰래 내려오셨구나 하고 말이에요. 저는 희미하게 기억나는 아주머니의, 아니 엄마의 얼굴을 제 가슴속에 묻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다시 고향의 향수를 잊고 회사와 가정에 충실한 사람으로 살아갔죠. 그렇게 1년을 지냈을까?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노인은 버려진 컴퓨터를 주워와서 돈으로 환불해달라는 진상 고객이었죠. 그 노인의 얼굴과 가까워지자 저는 너무 놀라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도 저를 알아봤는지 제 얼굴을 살피더니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는 겁니다. 네가 사장이야? 야, 컴퓨터를 가져왔는데 왜 환불이 안 돼? 직원 교육 똑바로 안 시켜? 하며 저에게 욕을 퍼부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만도 하겠죠.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환불해주라고 직원에게 일렀어요. 그리고 자리를 벗어나는데 갑자기 뒤에서 나를 껴안는 겁니다. 너였구나 아들아 하며 아버지가 제 이름을 목 놓아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이거 놓으시죠 어르신, 사람 잘못 봤습니다 라며 아버지의 팔을 뿌리쳤어요. 그러자 그는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잡는 거예요. 직원들이 말리려고 했지만 제가 손짓으로 놔두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지난 세월을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쏟으며 빌었어요. 저는 마음이 흔들렸고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제 사무실을 구경시켜달라며 제 팔을 붙잡았어요. 저는 그래,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용돈이라도 쥐어서 보내드리자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무실에 들어온 아버지가 다시 무릎을 꿇고 저에게 비는 겁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그만하면 됐습니다 하고 일으키려고 하는데 아들아, 애비 좀 살려주면 안 되겠니?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분명 운명일 것이다 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아버지는 알고 보니 신장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였어요. 일주일에 2번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신장 이식을 부탁하시는데 좀 당황스럽고 황당하기까지 했죠. 저는 한참을 생각해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후회하는 것보다 살려두고 미워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사실을 말하자 아내는 절대 안 된다고 저를 말렸어요. 검사조차도 반대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핏줄인데 도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며 아내의 손을 잡았고 검사만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이튿날 아내와 저는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고 했죠. 검사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왔습니다. 신장 이식이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아내는 절대 수술을 하면 안 된다고 소리쳤어요. 그때 저는 아내에게 여보, 핏줄은 당기는 건가 봐 라는 말을 뱉었네요. 저는 아버지가 사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허름한 고시원이었어요. 한 달에 16만 원을 내며 살고 있다네요. 아버지는 고물을 주워다 파는 게 주 수입이었고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은 병원비에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엄마랑은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더니 그 여편네 말도 마라. 내가 번 돈 다 갖고 날랐어. 한순간에 알거지가 됐지. 그리고 너를 찾으려는데 길이 있어야 말이지. 라며 저를 버린 것에 대하여 합리화를 했어요. 저는 긴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 찾으려면 어떻게든 못 찾겠어요. 아버진 그냥 제가 짐이었을 뿐이었어요. 늘 저에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며 술에 취해 종일 때리셨었죠. 저는 이번 기회에 깨달았어요. 핏줄은 당긴다는 것을요. 제 신장은 제 아들과 딸을 위해 내버려 둘 겁니다. 아버지에게 내어드릴 일은 추호도 없을 거예요. 라고 말을 퍼부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제 뺨을 때리려고 손을 드셨어요. 저는 그 손을 막아내고 말을 이었어요.
이 손가락 보이세요? 내가 살아온 상처 중 하나예요. 당신이 나를 구했더라면 멀쩡했을 텐데 말이죠. 아버진 나를 위해 손가락 한마디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지금 주세요. 저도 신장을 내어드릴 테니까요. 그러자 아버지라는 사람은 저를 한참 동안 노려보다가 등을 돌리고 고시원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내가 살면서 느껴왔던 고통이 조금이라도 전해지길 바랬습니다. 전 아버지에게 한 푼도 드리지 않았어요. 저를 버려두고 갔을 때와 똑같이 말이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 핏줄은 아들과 딸뿐이야. 사랑은 당신 하나고. 아내는 그제야 제가 했던 말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신장을 주고 올까봐 너무 무서웠답니다. 지금도 우리 가족은 여느 가족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혼을 늦게 해서 50이 되었는데 유치원 학부모가 되었네요. 앞으로 아이들이 커서 제 장기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좋은 음식만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며 몸을 아낄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매몰차게 버린 아버지와 완전히 다르죠. 저를 불효자식이라고 욕하실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누구의 자식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일 뿐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전부이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거제도라는 물 좋고 공기 좋은 섬마을에 살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여기서 사연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순탄치 않은 제 인생 이야기의 한 부분을 들려드리고자 사연을 신청해봅니다. 저는 여기 거제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성인이 되고도 한참을 지나서야 섬 밖을 벗어나봤고요. 고향 사람들은 도시에서 살고 싶다고 하나둘 떠났지만 전 여기 제 고향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잠시 고향을 벗어나 아들과 서울에서 살아봤는데 사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고향을 찾았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모두 제 고향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80년대 후반이었어요. 남편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여러 번 실패를 하고 나서 평소 좋아하던 취미였던 낚시를 하러 저희 고향을 내려왔습니다. 지금보다 물도 맑고 고기도 많이 잡힐 때라 낚싯줄을 던지면 물고기가 잡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내려와 낚싯배 한 척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낚시꾼들에게 돈을 받고 배를 띄우는 선장이 되었고 많지는 않지만 먹고 살 정도의 돈을 벌며 여유롭게 지냈답니다. 저도 낚시가 취미이자 특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배멀미를 하기 때문에 갯바위 낚시만 즐겼습니다. 때때로 남편과 몇 번 마주치며 눈인사를 하는 정도의 사이가 되었고 낚시 중 함께 회를 떠먹으며 대화가 오갔고 얼마 뒤 남편이 저에게 사귀어보자며 목걸이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비싼 건 아니었고 끈으로 만들어진 평범한 목걸이였어요. 저는 태어나서 남자에게 처음으로 선물을 받아봤고 남편에게 마음을 열었죠. 그렇게 연인이 되고 나서 저는 남편의 배를 타며 낚시를 여러 번 나갔습니다. 낚시꾼들은 모두 남자였고 저만 유일한 여자였죠. 자존심이 강했던 저는 멀미를 참아가며 대어를 낚기 위해 의자에 앉지도 않고 낚시에 집중했어요. 그리고는 1m가 넘는 방어를 낚아 올렸습니다. 방어의 힘이 얼마나 센지 제가 바닷속으로 딸려 들어가는 줄 알았다니까요. 깊은 바다에 사는 방어는 갯바위에선 잡지 못했기 때문에 저에겐 생애 처음 방어 낚시였어요. 그렇게 하나둘씩 불가능했던 걸 가능하게 만들어준 남편에게 고마움이 크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남자라면 평생을 기대고 살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청혼을 기다렸고 몇 달 뒤 남편이 저에게 함께 살자고 했죠. 결혼이 아니라 동거를 하자는 말이에요? 전 당신과 결혼을 하고 싶은 거라고요. 물론 결혼을 해야지. 그런데 이왕이면 여기서 돈을 더 벌고 화려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 당신과 서울로 함께 떠나서 말이야. 남편의 말을 들은 저는 서울에서 면사포를 쓰는 상상을 하고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기로 했어요. 저에겐 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저를 키워준 외할머니께만 남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우리 손녀가 드디어 남자를 만났구나. 이젠 시집만 가면 되겠네. 이제 이 할미가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겠구나.
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저도 할머니를 따라 눈물을 흘리며 그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 내가 앞으로 효도할 거란 말이야. 증손주도 안겨드리고 좋은 집도 선물할 거야. 그렇죠 여보? 당연하지. 우리 아내를 이만큼 잘 키워주셨는데 내가 뭔들 못해드리겠어. 해드릴 게 집뿐이겠어. 크고 멋진 배도 한 척 사드려서 걱정 없이 사시게 해드려야지. 제 물음에 남편은 허풍까지 늘어놓았어요. 그래도 전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자신도 넘치고 성실하게 사는 남자였기 때문에 옆에 있으면 굶을 일은 없겠다 싶어서요. 게다가 저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생 옆에 있어달라는 말만 할 뿐이었죠. 남편과 저의 동거가 시작되자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으니 입소문 하나는 정말 빨랐죠. 제 남편을 본 이웃 어른들은 저에게 시집을 잘 갔다며 칭찬을 하셨어요. 몇몇 여자친구들도 어디서 저렇게 멋지고 착한 남자를 만났냐며 부러워하기도 했답니다. 얼마 뒤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남편과 서울로 나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자고 남편이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저는 당장 할머니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고 손녀딸인 저를 세게 끌어안으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던 행복도 비에 쓸려가는 흙처럼 금세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그날은 날씨가 참 흐린 날이었어요. 전 남편에게 오늘은 배를 띄우지 말라고 했죠. 그러나 남편은 안 돼. 오늘 낚시꾼들 많이 오기로 했어. 오늘도 열심히 벌어야지. 임산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서 푹 쉬고 계세요. 아 참, 그리고 오늘은 낚시꾼들 숙소까지 잡아주고 대접해야 해서 못 들어올지도 몰라. 알았지? 하고 제 얼굴을 어루만지고 나갔습니다. 그 손짓은 꼭 다시는 못 볼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남편의 말대로 집에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남편의 배가 출항하는 걸 보며 날씨가 따뜻해지길 기도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하늘은 회색빛으로 변했고 굵은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금방 그칠 거라는 제 생각과는 다르게 땅을 뚫을 만큼 세찬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걱정이 앞선 저는 우산을 챙겨 항구로 나갔습니다. 해경에 신고를 하고 바다에 순찰을 나가 남편의 배를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식만 들려주었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해경은 저에게 배에 탄 사람들 모두 바다 어딘가에서 죽었을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시신을 인양하는 것도 어려울 거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때가 1990년이었네요. 지금 같으면 뉴스에도 뜨고 난리가 났을 텐데 그 당시에는 지역 뉴스에도 실리지 않았죠. 그리고 사망신고를 하려고 해도 남편과 저는 법적으로 남남이었으니 게다가 남편의 주민등록번호도 몰랐어요. 생각해보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도 한 장 없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과부가 되고 말았어요. 배는 불러오는데 곁에는 아무도 없었죠. 몇 달 뒤에 아들이 태어나고 뱃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덕분에 배멀미를 이겨냈으니 배를 타고 나가 그물을 끌어올리는 임무로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가 오후에 돌아왔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그때까지 증손자를 돌봐주셨어요. 마을에서도 저를 불쌍하게 보는 이웃들이 많아서 기저귀나 분유 같은 것들을 선물로 가지고 오셨답니다. 덕분에 전 좋은 엄마가 된 기분이었죠.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뱃일을 하다 보니 손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게 저에겐 일상이었어요. 게다가 손가락이 반듯하지 않고 살짝씩 꺾여버렸죠. 사춘기가 된 아들은 제 손을 만지며 자기가 어른이 되면 더는 고생하지 않게 해주겠다면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착하고 성실한 아빠의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아서인지 내 자식인데도 정말 착하게 느껴졌어요. 그런 아들이 대학을 서울로 가게 되면서 우리 모자는 잠시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제 아들은 대학에 금방 적응했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았고 생활비도 직접 알바를 해서 벌어서 썼답니다. 저에게 한 번도 손을 벌리지 않더라고요. 그런 아들은 어느새 제대를 하고 30의 나이에 대기업 대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자식을 키우는 맛이라는 게 그런 건가 봐요.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며 가르쳐놨더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회사에 일원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 아들은 명절 때마다 저를 만나러 먼 길을 오갔답니다. 그해 추석에 아들은 변함없이 저를 만나러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쁜 아가씨가 함께 걸어오는데
너무 예뻐서 놀랐다니까요. 아들은 그 예쁜 아가씨를 여자친구라고 소개했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때 저는 돌아가신 외할머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겠다라고 말이죠. 지금 제 마음이 그랬어요. 더는 바랄 게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될 아이와는 회사에서 만나서 사랑을 키워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내가 사는 꼴이 이래요. 우리 아들만 잘났지 애미는 형편이 없어요. 그래도 아가씨가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하시는 일도 얼마나 훌륭하신 일인데요. 어머니가 잡으신 물고기를 제가 서울에서 먹었을 줄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머니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이라고 말하며 아들처럼 착한 마음을 드러냈어요. 이제 보니 아들하고 아가씨하고 천생연분 같아요. 나 젊었을 때 남편하고 만난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렇게 제 남편의 이야기를 꺼냈고 안타까운 사연까지 말했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며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귀한 아들 제가 데려가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얼른 데려가요, 얼른. 둘이 행복하게 잘 살면 나는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러니 이 애미는 신경 쓰지 말고 서울에서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요. 그런데 제 아들이 뜻밖의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한 번쯤은 다른 곳에서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끼리 이야기를 했는데 1년 정도는 엄마하고 함께 서울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거기에도 재밌는 구경거리 많아요. 그러니까 잠시 여행 다녀온다고 생각하고 우리랑 살아봐요. 그 말을 들은 저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었어요. 텔레비전에 나왔던 동물원이나 놀이공원을 보면서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꿈을 이뤄주겠다니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연휴가 끝나는 날 저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서울 가는 기차에 올랐어요. 제가 기차를 처음 타는 순간이었죠. 빠른 속도로 달리는 기차가 신기해서 창밖을 보는 내내 너무 재밌었네요. 서울에 도착해서 공기를 마셨는데 기침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소문처럼 공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다른 좋은 점들이 있겠거니 하고 즐겁게 아들과 며느리를 따라갔죠. 아들 내외의 신혼집은 꽤 넓고 좋은 곳이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아들, 이 정도면 가격이 얼마나 하니? 왜 엄마한테 보태달라는 말은 안 했어? 그러자 내가 엄마 돈을 어떻게 써요? 그 돈은 엄마 노후를 위해 가지고 계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열심히 뱃일하는 건 모든 게 널 위해서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당장 말하렴. 이 아파트 대출금 얼마나 되는 거야? 엄마가 번 돈이 많진 않지만 분명 도움이 될 거란다. 제 말에 아들은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말을 돌리며 상길래에 대해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상길래해도 괜찮을까요? 나야 상관없지만 사돈 되실 분들이 나를 보고 실망하시면 어떡하니? 엄마가 이 꼴로 나가도 괜찮을까? 그때 며느리는 생긋 웃으며 어머니는 모든 게 완벽한데 옷이 조금 낡았어요. 저랑 백화점 가서 예쁜 옷 사요, 어머니. 라고 말하곤 제 팔짱을 끼고 백화점으로 데려갔답니다. 거기서 며느리와 즐겁게 쇼핑을 하고 저는 예쁜 옷을 선물 받았고 설 사는처럼 보이는 것 같았답니다. 그렇게 주말이 되고 상길래에 나갔는데 안사돈의 미모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며느리와 너무 닮았고 피부도 엄청 하했거든요. 게다가 입고 있는 옷이며 귀걸이와 목걸이까지 모두 비싸 보였어요. 저는 기가 죽어 고개를 제대로 들지도 못했어요. 안사돈이 제게 묻는 말에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바깥 사돈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저처럼 사별한 건 아닌가 해서 신뢰를 무릅쓰고 물어보기로 했죠. 그런데 사부인 바깥 사돈께서는 그러자 안사돈이 그러고 보니 애아빠 이야기를 안 했네요. 원래 같이 나오기로 했는데 오늘 새벽에 식중독 걸려서 집에서 쉬고 있어요. 약속을 미룰까 했지만 사부인께 결례가 될 것 같아 저 혼자라도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바깥 사돈을 만나진 못했지만
보나마나 성품 좋고 훌륭한 분일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예쁜 딸을 둔 아버지라면 결혼식장에서 만나면 되겠다 싶었죠. 시간이 흘러 결혼식이 다가왔고 저는 호텔이라는 곳을 처음 왔습니다. 신부 화장하는 며느리 옆에서 저도 화장을 받았고 머리를 꾸몄어요. 들뜬 마음에 하하호호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떠는데 결혼식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때까지 박하사돈의 얼굴을 보진 못했어요. 손님들 배웅을 나왔는데 조금 멀리서 친척분들과 대화하는 박하사돈의 뒷모습을 본 게 전부였죠. 저는 결혼식이 끝나면 시간이 많으니 그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윽고 저는 혼주석으로 가서 쓸쓸히 앉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에게 사귀자고 주었던 끝목걸이가 생각났어요. 저는 가방에서 목걸이를 꺼내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늘에서 잘 보고 있으리라 믿고 축하해달라고 부탁했네요. 곧이어 예식장에 사람들은 가득 찼고 웅성대는 소리를 들으니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건 말이죠. 저는 주변을 한번 둘러봤어요. 그리고 사돈이 있는 혼주석에도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바깥 사돈의 얼굴을 봤는데 죽은 제 남편의 얼굴과 너무 닮아서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같은 사람이라는 걸 확신했고요. 저는 비틀대며 바깥 사돈, 아니 남편이 앉아있는 혼주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서자 안사돈이 어머 사돈 인사하러 오신 거예요? 이따가 어차피 다 같이 만날 텐데요. 이쪽이 애 아빠입니다. 여보 당신도 인사드려. 라고 소개를 하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고개를 들고 처음 하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30년 전에 바다에서 실종된 당신이 왜 여기 앉아 있는 거냐고. 아니 사돈 지금 무슨 말씀을? 실종이라뇨? 지금 입장한 내 아들이 당신 아들이란 말이야. 당신 딸이랑 남매가 되는 거라고. 그런데 무슨 결혼이야? 제 말이 끝나자 남편은 연기하는 걸 포기했고 예식장 밖으로 쏜살같이 달려나갔습니다. 저와 사부인도 그 사람을 따라서 예식장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제 아들을 붙잡았어요. 남편은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고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임을 느끼게 된 거였죠. 사위가 내 아들이었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미친 거라고.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해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제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실종된 아버지가 눈앞에 있는 장인어른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설명을 해봐도 아들과 며느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 어떤 누구라도 못 믿을 이야기였죠. 잠시 후 하객들이 몰려나와 우리에게 시선을 집중했고 잠시 숨을 돌린 남편이 오늘 결혼식 취소입니다. 모두 돌아가 주세요. 죄송합니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쏜살같이 도망갔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와 아들과 며느리, 아니 남편의 딸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얘야, 정말 미안하구나.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너희 아버지가 내 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하단다. 30년 전에 실종된 내 남편이 너희 아버지란 말이야. 아들과 그 아이는 그제서야 비로소 제 말을 믿었습니다. 그 흔한 남편 사진이 한 장이라도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일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남편의 주민번호만 외우고 있었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후에 눈물을 흘리며 아들과 그 아이에게 이별을 하라고 전했습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남매지간인데 어떻게 헤어지지 않겠어요. 두 사람은 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별을 했습니다. 이제는 남편과의 문제가 남아있었어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밝혀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계속 남편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수신 거부를 할 뿐 아무런 입장을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일주일 뒤 남편은 제 발로 우리 모자 앞에 찾아왔고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살아남은 거야? 기억이라도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잘 산 거냐고. 사실은 당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도망치고 싶었어. 그래서 배 타러 나간다고 거짓말하고 도망쳤어. 하지만 몇 시간 뒤에 다시 돌아갔어. 그런데 내가 타지 않은 배가 뒤집혔다는 소문을 듣고는
다시 발길을 돌린 거야. 내가 죽은 줄 알면 당신이 아이를 낳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정말 미안해. 김서방, 아니 아들아, 정말 미안하구나. 나를 용서해다오. 남편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하지만 용서를 빈다고 받아줄 수 있을까요? 30년이에요. 제가 마음속으로 남편을 품고 산 세월이요. 저는 남편의 따귀를 때리고 쫓아냈습니다. 2번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하면서요. 제 아들도 남편의 멱살을 잡고는 분노를 표출했고 당장 꺼지라고 하며 남편을 내팽개 쳤답니다. 이후 며느리의 집으로 돌아간 남편은 그쪽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처자식을 버리고 결혼을 했으니 안사돈도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겠어요. 며느리는 어떻고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남자가 친오빠라고 하니 제정신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쓸쓸히 떠나게 되었답니다. 소문으로는 절로 가서 돌을 닦는다는 말도 있었고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지난날을 뉘우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와 아들, 며느리와 안사돈 넷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시 못 보더라도 마지막으로 식사라도 하기로 한 거였죠. 아들과 며느리는 애절하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저와 사돈도 덩달아 눈물을 흘렸어요. 마음 같아선 둘이 결혼시키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건 여기 모인 네 사람이 모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별을 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 이후 저는 다시 거제도로 돌아갔어요. 저를 데려다준 아들은 힘없는 얼굴로 죄송해요 엄마,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겠니? 다 네 아버지 되는 사람이랑 내 탓이지. 너에게 면목이 없구나. 하지만 아들아, 세상에 좋은 여자는 얼마든지 있을 거야. 다 시간이 해결해 줄 테니까 기다려보렴. 이라고 말해주었죠. 좋은 사람이 있다면서 엄마는 30년 동안 아버지만을 기억하고 추억하셨잖아요. 아들이 저에게 뱉은 반문에 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아들은 짐을 꾸리고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저는 배웅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들이 떠나고 창밖에 바다를 보며 한숨을 내쉬는데 누군가 집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아들이었죠. 엄마, 나 서울 가지 않을래요. 여기서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옆에서 오순도순 살아볼래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쉬울 줄 알았던 이별이 버거우니 제 곁에 머물려나 싶었고 여기서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삶을 살다 보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단정했죠. 게다가 저희 고향에는 예쁜 아가씨들도 많이 있답니다. 아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 고마워, 엄마랑 재미나게 살아보자 하고 아들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제가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이 되었네요. 제 아들은 거제도에서 통신장비를 개발하고 있답니다. 먼 바다로 나가도 무전이 끊기지 않고 무전기가 물속에 빠지면 곧장 신고가 되는 시스템을 강구하고 있어요. 바다에 나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게 아들의 사명이고 지켜야 할 소신이랍니다. 덕분에 선장들은 공짜로 샘플 무전기를 받고 바다에서 지상에 있는 사람과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뱃일을 하고 있습니다. 깊고 넓은 바다 위를 달리며 수많은 물고기를 건져내며 제 운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게다가 저는 배 한 척을 사게 된 선장이 되었답니다. 언젠간 이룰 꿈이었는데 아들이 도와줘서 그 꿈을 빨리 이루게 되었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도 할머니가 된답니다. 저와 함께 뱃일을 하던 젊은 아가씨가 제 며느리인데요.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들에게 소개해 주었고 둘은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은 행복으로 마침표를 찍게 되었네요. 지금까지 바다에서 평생을 살고 있는 늙은 아줌마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에는 마냥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명심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흥에 살고 있는 5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얼마 전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평소 즐겨 듣던 이곳 채널에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어떨까 하고 사연을 신청해 봅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 좋겠네요. 이야기는 35년 전부터 시작이 되어야겠네요. 저와 남편은 동네 이웃이었습니다. 오빠 동생 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오빠가 뜬금없이 나랑 결혼할래? 라고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래서 전 장난치지 말라고 했죠. 나 장난 아니야. 예전부터 너 좋아했어. 너도 내가 싫지 않으면 우리 결혼하자. 하고 매일같이 불도저처럼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저는 계속 거부했지만 결국 오빠의 애절한 마음을 받아주기로 했고 짧은 연애 시간을 가지고 난 후에 바로 살림을 차렸어요. 결혼식을 할 돈도 없을 만큼 가난했던 우리는 오빠가 살던 월세방에서 지냈답니다. 제 나이 갓 20이었을 때였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살림부터 차렸으니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남편과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알았답니다. 그리고 이듬해 저는 예쁜 딸을 낳게 되었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스러운 아이였죠. 남편도 아이를 끔찍하게 아끼며 애지중지 키웠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돈이었죠. 남편의 직업은 뚜렷하지 않았고 매일 일용직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또 일을 하고 온 날보다 일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이 더 많았습니다. 남편이 버는 돈은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였어요. 아이가 커가며 돈은 더 들어갔고 우리는 작은 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곳에서 딸아이를 키워야 했죠. 그래도 우리 딸은 누구보다 착하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힘들까봐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설거지를 하는가 하면 아빠 출근할 때 운동화를 닦아주기도 했어요. 마음이 얼마나 예쁘던지 어떤 말로도 형용이 되지 않았답니다. 그래도 벗어날 수 없었던 가난은 끝까지 우리를 괴롭혔고 착한 남편이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홀로 분노하고 우울해하다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니 가슴에 쌓여있는 앙금을 폭발시키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힘들게 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딸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이나 잠들어 있는 시간이면 제겐 더 괴로운 시간이 찾아왔답니다. 저는 딸아이나 동네 사람들이 들을까봐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견뎌야 했고요. 하지만 엉망이었던 제 얼굴과 몸은 누구도 속이지 못했어요. 딸아이가 제 얼굴을 보면 슬피 울며 누가 엄마를 아프게 했냐며 고사리 손으로 제 눈두덩이를 어루만져 주었어요. 그리고 저희 옆집에 수녀님 한 분이 살고 계셨는데 제 얼굴을 보고는 집으로 불러들이셨어요. 연고를 발라주시며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저는 성당을 다니게 되었고 세례라는 걸 받았답니다. 그렇게 저는 힘들고 아플 때마다 수녀님이 계신 성당을 찾았고 하느님께 기도를 하고 수녀님에게 넋두리를 했답니다. 수녀님은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힘들게 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말하지 않았어요. 눈치는 채고 계셨지만 제가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이야기가 오가진 않았습니다. 저는 하느님께 기도하고 용서를 빌면 예전처럼 돌아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하고 말았죠. 매일같이 남편은 술에 매달려 살게 되었고 집안의 가장은 제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는 전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식품 공장을 찾았어요. 냉동창고에서 하는 일이었는데 얼린 채 수입해온 고기들을 토막내서 포장하는 업무였습니다. 기계로 잘라내서 큰 힘은 들지 않았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을 해야 했죠. 제가 입사하기 전 직원이 손가락이 잘려 퇴사했다는 말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딸아이는 남편이 먹다 남은 안주로 배를 채우고 있었어요. 한두 번도 아니었고 저는 참을 수가 없어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날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건 참아도 딸아이한테만큼은 아빠 노릇을 해야지. 어떻게 애가 쫄쫄 굶고 있는 걸 보고만 있어?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어김없이 저를 힘들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석으로 피해 몸을 웅크리고 있는데 딸아이가 저를 보호하려다가
결국 다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멈출 줄 모르고 분노를 표출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고 어떻게든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딸이 6살쯤 될 무렵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매일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남편과 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부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반 도주를 하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딸아이가 마음에 항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탈출을 미루었답니다. 그렇게 1년을 더 살다가 더는 못 참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결국 야반 도주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데려갈 수 없었어요. 남편이 어떻게든 찾아낼 테니까요. 게다가 나 혼자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데 딸까지 있으면 전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았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깊이 잠들었고 딸아이도 곤히 잠든 새벽에 저는 몰래 방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딸아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엄마 어디가?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제 가슴이 미어지고 아팠지만 저는 칼같이 잘라내기로 했죠. 엄마 쉬하고 올게. 얼른 자. 그랬더니 딸아이가 응 얼른 다녀와 하고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게 제가 본 마지막 딸의 모습이었답니다. 그렇게 무작정 도시로 가는 버스를 타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내렸어요. 그리고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죠. 어떻게든 먹고 살 길을 찾고 자리를 잡으면은 딸을 데리고 오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별탈 없이 지내기를 가슴 깊이 기도했어요. 전 정육점에 취직을 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정육점 안쪽에 작은 쪽방에서 잠을 자며 생활했답니다. 고기를 자르는 일을 오랫동안 해와서 그런지 고기 자르는 일은 금방 손에 익었고 즐겁게 일할 수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이후에 혼자 살 방을 마련했고 그나마 사람 사는 것처럼 생활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딸아이가 생각났지만 그때로서는 딸을 데리고 오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딸아이는 한 동네에 살고 계신 친할머니의 도움으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죠. 그 편이 저와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딸을 데려오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사람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건가 봐요. 저에게 사랑하는 남자가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같이 일하던 남자 직원이 저에게 매일 구애하며 결혼하자고 졸랐답니다. 저도 홀로 많이 외로웠던 터라 그 남자가 싫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좋았어요.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안 피웠거든요. 늘 성실하게 일하고 착한 말투로 주변을 밝게 만들어주는 남자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2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모아둔 돈이 꽤 많다며 단독주택을 신혼집으로 구했어요. 정말이지 제 평생 꿈이었던 집 같았습니다. 이듬해 저는 아이를 낳았는데 사랑스럽고 예쁜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는 제 딸의 모습이 희미해지고 말았습니다. 꼭 다시 데려오겠다는 다짐은 어느새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죠. 지금 남편도 제가 초혼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나쁜 엄마가 되어야만 했답니다. 딸아이를 가슴 깊이 묻고 엄마를 용서하지 말라고 가슴으로 외쳤어요. 그렇게 새로 꾸린 새 가족은 더할 나위 없을 만큼 행복했답니다. 그리고 강산이 2번 바뀌고 나자 아들은 군대에 가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세상을 잃은 것처럼 많은 눈물을 흘렸지요. 그때는 이미 제 마음에 딸아이의 존재는 찾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들이 군대에 가고 나서부터 외로움을 타기 시작했고 남편에게 장사를 해보겠다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늘 한결같이 착한 남편은 저에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봐. 내가 밀어줄 테니까. 어떤 장사를 해보고 싶은데? 하며 궁금해했고요. 저는 지금껏 남편에게는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 수제비집을 해보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뜬금없어 보였던 남편은 수제비 하나로 장사가 될지 걱정을 했지만 제가 칼국수도 잘한다고 말하자 단번에 허락해 주었어요. 그렇게 차린 가게에는 손님이 붐볐답니다. 칼국수가 메인 메뉴였지만 수제비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 맛은 제가 어릴 적 엄마가 해주셨던 맛이었는데
세상에 안 계시니 이 맛을 낼 줄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죠. 아니, 제 딸아이가 제 손맛을 닮았다면 제 딸에게 많이 해줬으니 딸아이가 이 맛을 기억하면 할까요? 그리고 딸아이도 좋아하던 수제비를 매일 만들다 보니 언뜻 딸아이가 보고 싶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딸아이를 찾아가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은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딸을 알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이런 나쁜 애미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서 딸아이를 찾을 생각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단골 손님은 늘어갔어요. 혼자 오는 손님들도 많았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은 꼭 수제비를 먹으러 와서 슬픈 얼굴로 돌아가곤 했거든요. 음식 맛이 없었으면 남겼을 텐데 국물까지 깨끗하게 싹싹 비워서 뭔가 사연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저도 그 여자에게 마음이 끌렸어요. 볼 때마다 제 딸이 생각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가씨한테 말을 붙여보기로 했답니다. 며칠 후 변함없이 수제비를 주문한 여자는 그날도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손님들이 없는 틈을 타 아가씨 앞에 앉았어요. 저기 아가씨, 그 한마디에 얼마나 놀랐는지 눈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놀랐어요? 미안해요. 저는 그냥 단골 손님하고 몇 마디 나누어 보려고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손님. 아니에요. 앉으세요, 사장님. 마주 앉아본 여자의 얼굴은 꽤나 거친 피부였어요.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았죠. 아가씨, 이 근처에 사세요? 자주 오시길래 궁금했거든요. 제 말을 들은 여자는 어느새 친절한 미소를 띄었어요. 아, 그건 아니고요. 이 동네에 올 일이 많아서요. 아, 그럼 혹시 가족이 이 동네 사시나요? 제 물음에 여자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네, 엄마가 이 동네에 살고 계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줌마 습성상 별걸 다 물어봤습니다. 결혼을 했는지 남자친구는 없는지 고향이 어딘지까지도 다 물어보고 한참 동안 저 혼자서 수다를 떨었고 그 아가씨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답니다. 그렇게 그 아가씨가 저희 가게에 올 때마다 저는 친근하게 다가갔고 지금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더니 잠시 쉬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쉬는 동안 잠깐 알바하실 생각 있어요? 아가씨가 배운다고 하면 수제비 비법도 알려줄게요. 남 같지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라면서 스카우트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부터 그 여자는 같이 일하는 식구가 되었어요. 얼마나 싹싹하고 일을 잘하던지 같이 일하자고 제안한 게 자랑스러웠다니까요. 조리도 제가 가르쳐주면 단번에 알아듣고 똑같이 흉내를 내기도 했답니다. 저는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혜미한테 분점 내줘야겠네. 나보다 더 잘하면 어떡하라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제 아들이 휴가를 나왔어요. 제가 차린 가게에 군복을 입고 와서 경례를 하는데 얼마나 멋지던지 저는 세차게 달려가 아들에게 안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준 수제비를 먹으며 엄마, 이런 거 할 줄 알면 왜 진작 안 해주셨어요? 진짜 맛있어요. 대박이야. 라고 극찬을 했답니다. 그리고 서빙을 하던 혜미를 보고는 눈이 동그래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그렇게 쳐다봐. 엄마랑 같이 일하는 누나야. 엄청 예쁘지? 인사해. 라고 소개하자 제 아들은 아니 예쁘기도 하신데 엄마랑 너무 많이 닮아서 놀랐어요. 와, 진짜 모르는 사람이 보면 모녀지간으로 착각하겠어요?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혜미의 얼굴을 보았죠. 그런데 정말 저와 닮은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이 녀석아, 누나네 엄마가 그 말을 들으시면 기분 나빠하시겠다. 닮긴 뭐가 닮아? 누나가 훨씬 예쁘지. 그렇게 수제비를 실컷 먹은 아들과 혜미는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는 다른 대화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나고 가게는 더 바빠졌어요. 그래서 알바생을 한 명 더 뽑았죠. 매일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 혜미와 나누던 대화는 점점 줄어갔고 가까웠던 거리는 갑자기 멀어진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서운했는지 혜미가 출근하지 않았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남겨도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은 저한테 단단히 화가 난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자로 서운한 거 있으면 마음 풀어줘. 그만두더라도 인사를 하고 가면 안 되니? 보고 싶다 혜미야 라고 보냈어요. 하지만 역시 제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인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나 싶기도 하고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는지 되짚어보기도 해봤죠. 설사 제가 그렇게 했더라도 혜미 성격으로는 모두 용서하고 이해하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저는 알바생과 남편에게 가게를 맡기고 외출을 했어요. 그동안 궁금했던 혜미를 찾으러 말이죠. 어떻게 찾아야 할까 하다가 문득 엄마가 계시다는 집을 찾아보려고 나섰지만 어디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다를 그렇게 많이 떨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죠. 게다가 혜미가 사는 집도 몰랐습니다. 단지 제 식당 근처가 엄마의 집이라는 말만 기억해냈습니다. 그렇게 전 그냥 거리를 배회하며 혹시라도 우연으로 혜미를 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걷고 또 걸었어요. 그리고 해가 지고 달이 뜨는 걸 보고서야 발길을 돌려 식당으로 갔답니다. 남편과 알바생이 마감 청소를 하고 있었고 저도 옆에서 거들어주며 오늘 하루 애써줘서 고맙다고 마음을 전했죠. 청소가 끝나고 혜미가 두고 간 게 없을까 해서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혜미의 앞치마가 고이 접어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펼쳐보았고 뭔가 묵직한 게 주머니에 들어있는 걸 느꼈죠. 그래서 꺼내보았더니 하얀 약통이 있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알약들이 가득했고요. 그런데 약통에 새겨진 병원 이름이 낯설지가 않았어요. 저희 식당에서 가까운 대학병원이었죠. 저는 약통을 들고 병원으로 향해 들어갔어요. 그리고 병원 안내 데스크로 가서 저 손님이 약통을 두고 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환자분 성함 혹시 알고 계세요? 라고 되묻더라고요. 혜미예요. 박혜미 라고 말해주니까 잠시 기다려보라고 하고 컴퓨터에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안내원이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안병동 805 박혜미님이시네요. 옆 건물로 가셔야 해요. 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답니다. 그 착한 사람이 말없이 떠난 이유를 알게 된 순간이었죠. 저는 병실을 찾아가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할지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약병을 병원에 넘겨주고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 어둠 속에서 지끈거리는 머리를 붙잡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병일까? 금방 나을 수 있겠지? 설마 큰 병은 아닐 거야. 내일 병원에 가서 얼굴을 보고 나면 한결 나아질 거야.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며 혜미는 괜찮을 거라고 단정해버렸습니다. 이튿날 다시 병원을 찾아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 로비에 들어섰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가 과거 전 남편에게 몹쓸 일을 당하며 지낼 때 저에게 연고를 발라주시던 수녀님이셨어요. 저를 위해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던 그 수녀님 말이죠. 그런데 옷은 평범한 할머니처럼 입고 계셨죠.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수녀님, 저예요. 저요. 20년 전에. 아, 이제야 만나네. 그동안 잘 지냈어? 저는 눈물을 흘리며 수녀님을 부둥켜 안았어요. 알고 보니 수녀도 연세가 드시면 그만두어야 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평범하게 봉사하시며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한참 동안 안부를 물으며 제가 도망가고 나서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해주셨어요. 자네가 도망치고 나서 자네 남편은 오래 살지 못했어. 간암으로 죽었지. 그래서 자네 딸이 홀로 남겨졌었어. 그때는 할머니도 모른 척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할 도리가 있나? 내가 수녀원에서 키웠지. 자네 딸도 수녀가 되려고 공부하고 노력했어. 그런데 몸이 아파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참 가여운 아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수녀님은 저를 안으며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자네 딸한테 얼른 올라가 보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황한 저는 제 딸이 이 병원에 있다고요? 라고 묻자 수녀님이 놀라며 아니 이 사람아,
자네 딸이랑 식당에서 같이 일했다며. 그 아이가 자네 수제비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라는 거예요. 제 딸 이름이 햄이에요? 아, 개명한 걸 몰랐겠네. 그러면 얼굴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 거야? 아이고, 이 사람아. 자네 딸을 못 알아보면 어떡하나. 빨리 가봐. 오열하던 저는 수녀님이 말에 대답하지 못하고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욕을 했어요. 바보야. 어떻게 눈앞에서 딸을 못 알아봐. 넌 엄마 자격도 없어. 8층까지 뛰어 올라간 저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4명의 환자가 누워 있었는데 그곳에 제 딸 혜미가 잠이 든 채 항암제를 맞고 있었어요. 저는 뛰어들어가 며칠 사이에 너무 말라버린 딸아이의 팔을 주무르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항암제를 맞으며 끙끙 앓는 소리를 들으며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어요. 저는 혜미의 침대를 붙들고 소리치게 울며 제가 대신 아프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빌기도 했습니다. 한나절이 지나고 눈을 뜬 혜미가 제 손을 만지며 언제 오셨어요, 사장님? 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전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 내 딸인 걸 왜 숨겼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딸아이가 끙끙 앓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가 먼저 알아봐 주길 바랬어. 그런데 날 못 알아보더라고. 하긴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그럴 만도 했지. 나는 그냥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고 보고 싶기도 해서 찾아간 거야.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었으니까. 엄마랑 보낸 시간 다 내 가슴에 품었으니까 이제 됐어. 고마워, 엄마. 딸아이의 손은 차가웠어요. 따뜻해질 때까지 열심히 비벼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움켜쥐고는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딸 미안해. 엄마가 너를 버리고 도망간 거 두고두고 벌 받을 거야. 병원 로비에서 수연이 만났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니? 그러자 제 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저는 남편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이혼 당할 각오까지 했었죠. 그런데 남편은 정말이야? 혜미 씨가 당신 딸이었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데 몸이 아프다니 어쩌면 좋아? 오늘은 나도 같이 가서 만날까? 당신 자식이면 내 딸이기도 하잖아. 라며 오히려 저에게 힘이 돼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어 남편과 같이 딸을 찾아갔습니다. 제 남편이 안녕 딸? 이라고 인사하자 제 딸이 네 아빠 하고 귀엽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마치 오래전부터 부녀지간으로 지내온 사이 같았죠. 남편은 딸의 손을 잡고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거 다 들었어. 많이 힘들었지? 그리고 엄마를 원망하기도 했지? 하지만 엄마도 많이 힘들어 하셨어. 자다가도 내 이름을 부르던 날이 종종 있었거든. 네 꿈을 꿀 때마다 흐느끼며 울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했어. 내가 그때 먼저 너를 찾아보자고 했어야 했는데 난 네가 잘 살고 있을 줄 알았지.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미안하다 딸아. 너무 늦게 와서. 남편 옆에서 잠들면 제가 딸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울던 날이 너무 많아서 남편은 저에게 딸이 있다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모른 척하고 지내온 거였죠. 만약 제가 용기 내서 딸의 존재를 말하고 가족으로 받아달라고 했다면은 혜미의 삶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게 남편의 말을 듣고 나서는 너무 가슴이 아파 또 울고 말았습니다. 혜미야, 네가 이렇게 아픈 건 나 때문이야. 나에게 용기가 있었더라면 넌 다르게 살았을 거야. 정말 미안하다. 혜미는 계속되는 제 사과를 듣고는 제발 그만하라고 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 미안해해도 돼. 내가 죽기 전에 엄마를 찾아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잖아. 그 시간 동안 못 나누었던 대화 많이 나눠서 행복했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봐줘서 고마웠어. 그 시간이 나에겐 큰 선물이고 추억이야. 엄마의 품을 기억하고 눈을 감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내 엄마여서 고마워. 다음 생에는 헤어지지 말고 끝까지 같이 살자. 다른 모녀처럼 싸우기도 하고 옷도
바꿔 입기도 하면서 말이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제일 먼저 기억해주는 사람이 돼주기도 하고 생일에는 서로에게 미역국을 끓여주기도 하면서 엄마 부탁이 있어. 내가 눈 감을 때까지 옆에 있어줘. 난 그것만으로도 엄마를 기억하면 행복할 것 같아. 저는 딸아이의 차가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끝까지 옆에 있을게. 그리고 네가 웃게 해줄게. 엄마 아빠 어디 안 가니까 부르고 싶으면 실컷 불러. 알겠지 혜미야? 저는 혜미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혜미도 제가 떠날까 봐 무서웠는지 깊은 잠에 들어서도 제 손을 꼭 쥐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다시 딸과 함께 살고 싶었던 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딸과 재회하고 사흘 뒤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그렇게 딸아이와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었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동안 딸을 생각하며 참았던 눈물을 모두 쏟아냈어요. 물론 혜미에게 엄마 자격이 없지만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다음 생에 다시 엄마 딸로 태어나주면 모든 사랑을 주며 곁에 있을게 라고 말이죠. 일상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과 아들이 있는 엄마였어요. 그리고 딸아이가 좋아하던 수제비집 주인이기도 했고요. 저는 그렇게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딸이 좋아하던 맛을 보여주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 몰래 수녀님을 찾아가 혜미의 사진을 받고 확대해서 액자까지 해서 거실에 걸어두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저는 딸의 얼굴을 보고 또 울고 말았고요. 가슴에만 묻어두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